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대신 그 출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니까 실질심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예.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만약에 검찰 측에서 출석을 하게 되면 검사가 그리고 네. 변호인이 그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 이제 발부해야 된다 그러고 변호인 예. 측에서는 기각해야 된다 그러고.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만 생략이 되고 양쪽의 의견만 진술하고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 다르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네, 원래 그게 법정 용어입니다. 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정식 용어입니까? 예, 정식 용어입니다. 네. 아, 그럼 좀 더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피의자 신문의 주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이 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네. 그걸 먼저 묻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로 하여금 본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런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그 두 가지가 신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그 피의자가 이 신문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가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원칙적으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출석하냐 불출석하냐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 이 신문 절차에 회부를 하게 되면은 구인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그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과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제 자기 발로는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구인장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저에 가서 강제로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빚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비침으로써 어떤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그 모양을 연출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불출석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구인장을 집행하는 쪽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해서 구인장 집행을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그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러면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강제 구인에 들어가서 구치소로 끌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제도의 요체는 피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어 논리를 그 판사한테 개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남아 있는 건 수사 기록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사 기록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요체거든요.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조사를 하게는 돼 있지만 사실 피의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강하게 또 자세하게 기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피의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불리하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발부 여부를.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그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단언을 하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한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이제 검찰에서 얼마나 이 범죄 사실을 소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이 측근들의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보면 증거들은 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삼성 측의 이학수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냈다고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 지금 이 부분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높은 형이 선고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주 우려도 충족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따질 필요 없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의 판단과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동의하세요? 대응 전략이 좀 이제 양쪽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던 이제 주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 중대성. 그 뇌물액만 110억에 달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구속됐는데 불구속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하다는 거죠. 최순실 씨는 공범으로 규정한 최순실 씨는 구속됐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사례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위도 같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국정농단까지 지금 나오는지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구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둘 다 이제 금품 수수가 또 문제가 됐었던 사안들이고요. 한때 이번에 이제 담당하게 되는 영장 전담 판사 박범석 부장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랐던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 판사의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던데 전직 판사로 일단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들어 놓은 적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성향이라든가 일관된 흐름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도 민주시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사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를 공적인 업무에 반영시키는 그런 판사들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받아서 판결 성향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판결 성향은? 좀 걱정됩니다. 어떤 점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판결 성향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종전에 그러니까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판결 성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분석해놓은 판결 성향 기사는 좀 봤는데요. 그런 판결을 한 것도 맞기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거의 100%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범죄 구성하고 있는 이 내역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법적으로만 보면 이건 전혀 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207쪽. 영장 발부 필요성을 정리한 의견서가 1000쪽 이상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면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영장 청구서의 분량이나 의견서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록의 분량이 얼마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큰 사건 같은 경우에 10만 쪽 넘는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놓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그 범죄 사실이라든가 필요성을 대조해가면서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영장 발부 기각 여부 결정 시간 관련해서는 어떻든 이제 피의자 신문이 지금 불출석하는 바람에 생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렇네요. 세이브되는 확보되는 거를 감안하면은 뭐 기록이 좀 많더라도 뭐 그렇게 통상적인 그런 시간대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뭐 최강욱 변호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계속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최강욱 변호사는 뭐 구속 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관건은 어디냐면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게 중요한가요? 예, 만약에 공범이라면은 사실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정무적인 이런 이유에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뭐 부부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어차피 또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테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걸 눈 감을 수는 없다. 그거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남편이 뭐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다 그래서 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한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명품 백 받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공범 관계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됩니까? 단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 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좀 힘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의 내용으로 보면 단독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지금까지 질문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기초해서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뭐 이건 뭐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구체적인 뭔가를 갖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이거는 일단 그냥 말줄임표로 그냥 가름하고 막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